안녕하십니까.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의 이윤철입니다. 해방 후 정치사의 주요 장면에는 늘 주목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이 주목과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는 늘 적절히 그들을 이용했는데요. 정치는 왜 그들이 필요했을까요? 또 주목은 왜 정치의 요구에 따랐을까요? 깡패와 건달로 본 100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6.25 전쟁 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주목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깡패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본격적인 주목 시대를 연 일제하의 1세대 주목들은 해방 후 좌우익 대립 속에서 정치와 유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과 6.25 전쟁으로 그들의 활동은 단절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이 수복되면서 그 자리엔 새로운 주목들이 그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중심가에서 울린 네 발의 총성. 그것은 50년대 자유당 정권 아래 새로운 주목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55년 1월 29일 서울의 단성사 앞에는 동대문 사단 주목들이 335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한때 같은 패의 중간 보스였던 김동진이 이날 단성사에 영화를 보러 왔다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석재 너 이 새끼! 이 배신자 새끼! 김동진은 한때 이정재의 신부. 그런 그가 왜 이정재의 부하에게 총을 맞았을까? 김동진이 우리 친구인데 김동진이가 말하자면 배신을 했지. 또 3.23 여인 암살 사건 폭로를 했고 그게 이제 사실은 과장된 거지만 그래 배신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석재 씨가 단성사 앞에서 총을 쏜 거지. 김동진이 폭로했다는 제3세력 40인 명부. 발견된 암살 대상 40인 명부에는 당시 반자유당의 길을 걷던 쟁쟁한 인사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정재는 김동진에게 그중 한 사람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단다. 이정재는 신의의 징표로 명함에 친필 글귀까지 써주었다. 그런데 김동진이 배신하고 그런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한 젊은 검사에게 배당됐고 검사는 김동진 살해 기도 사건의 배후로 이정재를 지목했다. 이정재가 종로경찰서 관할이 있기니 말이야. 그래서 서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장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사찰계장하고 수사계장을 불러다가 말이야. 이정재 잡아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긴 서장하고 계장 두 놈이 예? 나한테 다시 묻는다 잘못 들은 것처럼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이정재 잡아오라 했는데 이 구속영장 있지 않냐? 구속영장 왔더니 대답을 안 해. 서장하고 내 그 계장 둘이. 어이가 없더니 내가 구구해라는데 그다 이정재 꼽은 줄 몰랐단 말이야. 경찰마저 이정재의 꼬붕인 상황. 검사는 검찰 수사관을 보내 이정재를 전격 구속했다. 그 이정재가 어째서 나를 잡았냐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너의 김동진이 네가 쏘라고 지시한가냐 하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한테 전문 검사 나 잡아면 재미없어. 이놈이 협박한단 말이야. 김동진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이정재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렇지만 총격 사건에 가담했던 부하 한 사람의 자백으로 진상은 쉽게 밝혀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자백한 이정재의 부하를 풀어준 것이 화근이었다. 너 어디까지 불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다 말해버렸어요. 뭐 이 자식이다! 그들은 이정재 지시 사실을 자백한 같은 패를 늘씬 두들겨 패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만들어냈다. 그걸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신모든 모 변호사를 통해서
나를 고소를 했다고. 고소된 걸 고소장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 이규빈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이게 잘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법무장관 총장한테 당신 내 검사가 말이야, 김아무개 검사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이정재 사건을 조작했는데 말이야, 가만 놔둘 수 있냐 말이야. 검사 바꾸라고 말이야. 그리고 차장 검사로 바꿨다고. 바꿔가지고 그 이튿날 10일 날 이정재를 석방했단 말이야. 이정재는 석방됐고 수사검사는 법복을 벗고 말았다. 이정재의 위세는 그만큼 대단했다. 역시 권력이 좋다. 한마디로 고백해도. 권력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늘 공권력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당하던 주목패들이 공권력과 함께 정권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당 정부는 왜 깡패의 후견인이 된 것일까요? 그들의 어떤 점이 권력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자유당 정권에서 깡패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정치인은 이기붕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당 2인자 자리에 오르는데,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깡패를 동원하고 이용했는데요. 그 이기붕이 선택한 주목이 바로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그는 전국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씨름꾼. 이천의 지주집안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일할 때 주먹패 둘을 매닫고 준 것이 계기가 돼 본격적인 주먹패 생활을 하게 된다. 이정재는 그 후 동대문 상인조합 이사장이 되어 시장의 온갖 이권에 개입, 자금을 축적한 다음 서서히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데, 1952년 조열승의 집에서 임화수, 오용환 등이 모여 이른바 칠형제를 결성한 것은 그가 정치 주목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 박사가 물러나면 이기붕 선생을 경무대에 앉혀야 돼. 어차피 이기붕 선생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경무대 오래 앉으실 수는 없어.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한낱 주먹패 출신인 그가 정말 대권을 꿈꿨을까? 서울 상대를 중퇴하고 동대문 사단에 몸을 담았던 일명 낙화유수 김태련에게 들어보자. 이정재 씨는 꿈이 컸어요. 그 꿈까지도 사실은 꿨어. 우리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긴, 내가 60대인 대통령이 한 번 되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당의 2인자를 노리던 이기붕과 정치적 야심을 키우던 이정재는 서로 손을 잡게 된 것인데, 이정재가 벌인 정치 테러의 제1막은 그 유명한 4.45 입개헌.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이 방청석에서 고함을 지르며 협박하는 가운데 이승만의 3선을 가능케 한 4.45 입개헌안이 통과됐다. 이정재의 두 번째 작품은 자유당 창당 동지회 발기인대회 방해 사건. 자유당 감찰부 차장 이정재는 당내 반이기붕 계열이 만든 창당 동지회 발기인대회장에 뛰어들어 대회장을 뒤집어 놓는다. 이때 이정재는 대회 경호를 맡은 김도한과 주먹 대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기세가 오른 이정재가 벌인 정치 테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957년 5월 25일 벌어진 장충단 야당 집회 방해 사건이었다. 큰일을 좀 해줘야겠어. 국민주권 옹호투쟁위원회인지 뭔지 아는 야당놈들 말이야. 모레 장충단에서 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붓는 대회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내려 부셔야 돼. 조병옥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해. 사돈 양반, 애들 동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700, 종로가 300, 서대문이 200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적지는 않은 숫자고. 너는 그쪽 장충단 집회 이틀 전 이정재는 미리 동대문 사단 부하들에게 버튼을 눌러놓았던 것이다. 사돈 양반, 나 좀 잠깐 봅시다. 사돈 양반, 방법은 알고 있겠죠? 예.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해요. 이정재가 사돈이라 부르는 유지광. 그는 이정재, 곽영주와 함께 2003총사로 불리는 인물로 동대문 사단의 행동대장이었다. 유지광은 자유당의 주요 정치 테러 현장에서 이정재의 분신이었다.
드디어 야당 집회가 열리던 토요일, 장충단에는 20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유지강은 주먹부대 1000여 명을 이끌고 연단 앞을 미리 점거했는데 이날 행사의 야당 경호 책임자 역시 김두한이었다. 드디어 조병욱이 연설을 시작하자 유지강 패들은 야유와 함성으로 연설을 방해했다. 깡패들의 아우성으로 장내가 소란해지고 스피커가 불에 타자 경찰이 뛰어들었다. 경찰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주최 측을 해산시켰다. 이날 사건은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 그렇지만 경찰은 집회를 방해한 자가 누군지 모른다며 수사를 미뤘다. 그리하여 또 한편의 정치 테러극이 완성되려는 순간 그때 이 사람들이 모두 그 메꼬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말이지 그 아주 유니폼을 입은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아주 뭐 한 2m, 1m 정도까지 접근할 때까지 말이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다 할 적에 이제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앞이니까 사진 찍는 거 알거든요.